네, 태평천하 1차 시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볼게요. 이 작품은 속물적 욕망만을 추구하던 윤직원 영감이 주요 인물이지요. 윤직원 영감의 몰락을 통해서 이 작품은 지금 절정과 결말 부분만 교과서 부분에 실려 있고요. 윤직원 영감의 몰락 부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강점기였던 1930년대의 사회상을 풍자한 소설이에요.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온라인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오프라인까지 우리가 풍자 작품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자, 사회적으로 비판받아야 될 대상이나 비판받을 만한 그 시대를 풍자할 때 풍자는 그 직접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우회적으로 돌려서 반어법이나 희화를 이용해서 풍자하는 것, 비꼬는 것을 말해요. 자,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서술자의 태도에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최만식 작가 자체가 풍자 소설의 대가라고 할 수 있고요. 아주 중요한 작가입니다. 다음 주 오프라인 데에도 최만식의 작품 치숙과 함께 같이 한번 또 볼 거예요. 풍자 작품을. 태평천하라는 이 제목 자체가 일단 먼저 반어적이고요. 자, 이 일제시대를 이렇게 인식했던 작가의 윤직원 영감의 어떤 인식의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윤직원 영감이 이 시대를 일제강점기 이 1930년대를 태평천하라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의 시대 인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것을 돌려 말하기에 우회적으로 풍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작품의 주인공 되는 윤직원 영감이 원래는 본명은 윤두섭이에요.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되는 윤용규가 있어요. 그렇죠? 작품에 크게 5대까지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볼게요. 윤직원 영감의 아들. 자, 부인 오씨에게서 낳은 아들 윤주사 나옵니다. 윤주사. 이 본명은 윤창식이고요. 자, 이 아들과 또 딸이 있어요. 교과서 본문에도 또 딸 한 명이 또 나옵니다. 서울아 씨라고 결혼을 했다가 시집을 했으나 다시 소방받고 돌아온 과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명의 또 아들이 또 나옵니다. 이분은 이제 본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은 아니고요. 술집 여자에게서 낳은 윤태식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나이는 아직 15살밖에 안 됐고요. 아직 좀 부족한 아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윤주사의 부인은 고씨고요. 고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 윤종수와 윤종학. 교과서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 소설 전체에서 한 번도 실제 등장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윤종학. 자, 윤종수는 부인이 박씨. 우리 두 부인이 등장은 하거든요. 그런데 잠깐씩만 보여주는 부인들이라서 일단 적기만 할게요. 박씨, 이 사람은 조씨. 이 두 부인은 이제 윤직원 집에 다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부인 박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윤경손. 자, 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그대로 이제 다 나오는 지금 인물들만 위주로 해가지고 나왔고요. 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전체 세 보면은 이 5대에 걸쳐서 가족사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중편 소설이니까 사실 가족사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앞부분 줄거리 한번 볼게요. 줄거리도 사실 상당히 요약적으로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더 보충해서 얘기해 줄게요. 1930년대 서울에 평민 출신의 양반 출신이 아닙니다. 그 대지주이자 지독한 구두쇠다. 지독한 구두쇠라는 것을 알려줄 만한 그런 사건이 하나 나와요.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그 인력거꾼이 이 윤직원을 끌고 가던 그런 장면에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힘들어하거든요. 이 윤직원 영감이 사실상 키는 180에 몸무게가 한 110kg 되는 굉장한 거구예요. 어마어마한 거구인 이 사람을 끌고 갔는데 그 사람에게
인력거 그 값도 깎으려고 할 정도로 이 지독한 구두쇠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알뜰살뜰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것을 뺏기고 싶어 하지 않는 지독한 차림고비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작가는 그 나름 이유를 붙여줍니다. 구한말의 아버지 윤용규를 화적대의 손에 잃은 아픈 기억이 있다. 교과서 본문에 나오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일본인들이 화적대로부터 자기 재산을 지켜준다며 일본의 식민 지배를 고맙게 여기는 그는 자, 일본의 식민 지배를 왜 이렇게 감사하게 여긴다? 화적대나 이런 도둑들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야. 일본은 오히려 자기 재산을 지켜주니까. 그래서 경찰서 무도장 지는데 기부도 해. 물론 그들의 어떤 권력 관계를 이용하기 위함이겠지. 그는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양반을 사고 족보를 도금한다. 이 염상섭의 3대에도 보면은 족보를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1930년대 시대상이기도 합니다. 족보를 사들여서 자기가 양반이 되었다. 그 양반의 또 그런 걸 권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양반과의 혼인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도 고씨라는 양반하고 결혼시키고 종수나 종아기도 전부 다 양반집에서 가난한 양반집에서 며느리를 사들여 거의. 그래서 그는 손자인 종수와 종학이 각각 뭐가 되기를 원한다?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기를 원해. 손주인 종수는 공부도 잘 못하고 해가지고 군에 서기로 겨우겨우 집어넣어줘. 얘도 아주 허랑방탕해. 근데 종학이만 조금 공부도 잘하고 해서 일본 동경에서 법대를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이 작품 전체에서도 종학이만 등장하지도 않지만 얘가 경찰서장이 될 거라는 큰 꿈을 크게 만들어. 가문을 빛내기를 간절히 바라지. 아, 얘만 나의 희망이다. 오직 종학이 하나만 있어. 나머지 사람들, 윤주사라든가 자기 아들, 윤종수는 일단 노름이나 이런 것들로 가산을 막 탕진을 해. 그리고 윤 직원이 돈만 이렇게 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또 하나가 있다면 여자를 탐낸다고 할 수 있어. 자기 아들이 윤태식이가 15살이잖아. 지금 그런데 이 15살밖에 안 되는 윤태식하고 같은 나이인 15살짜리 그 기생 또 하나를 춘섬이라는 기생을 또 좋아해. 근데 이 사람들도 아들들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도 옥화라는 첩이 있어. 여자를 좋아하고 또 돈을 또 가산을 탕진하는 여기저기다가 노름이나 이런 걸로 돈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들도 정말 믿음직스럽지 않고 윤종수도 마찬가지야. 윤종수도 역시나 처첩이 있고 그 돈을 마구마구 쓰고 정말 못마땅하고 윤경손이라는 존재도 역시나 지금 손주인데 자기의 그 자기가 좋아했던 춘섬이라는 어떤 그 기생이잖아. 15살밖에 안 된 그 기생이 나중에 또 경손이하고 또 사귀게 돼. 이런 어떤 콩가루 집안의 어떤 분위기까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나 아들 창식은 윤창식 말하는 거죠. 노름으로 가산 탕진하고 큰 손자 종수 역시 방탕한 생활을 많은 돈을 날려. 얘네들한테 기대할 게 없는 거지. 거기에 딸은 또 서울아 씨, 딸은 또 함께 살고 있는 그런 가난 또 힘든 처지야. 윤직원 영감은 오로지 일본 유학 중인 둘째 손자 종학에게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데, 자, 사실 본문 내용은 굉장히 짧아요. 본문 내용이 절정이자 결말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진자는 오야니라. 얘들아, 이렇게 교과서 본문은 이 소제목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소설 전체가 다 이렇게 소제목으로 먼저 시작을 해. 각 장이 소제목이 달려 있어. 각 장마다 소제목이 그 내용 전체를 좀 암시하는 어떤 기능을 다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죠? 망진자,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자는 오랑캐니라. 자, 이거는 진시황이 들었던 예언이야. 조금 이따 또 다 자세하게 나오니까 한 번 더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듣고 가. 자, 진시황이 받은 예언인데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오랑캐다라는 예언을 들어. 그래서 그 진시황이 오랑캐한테 망하게 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쌓은 게 만리장성이지. 만리장성까지 쌓고 죽어. 그런데 이 진나라는 결국 망해. 누구에 의해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망한다? 자기 아들의 이름이 호해야. 와, 참 섬뜩하지, 그치? 자, 진시황을 망하게 한 것은 오랑캐가 실제로 아니라 자기 아들 호해. 이 호해의 호자가 지금 오랑캐 호자잖아. 그래서
결국엔 예언은 맞아떨어진 거지. 자,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다가 붙여놨어.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인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안다면 둘째 손자 종아기에게 얘가 모든 기대를 걸고 있잖아. 그치? 그런데 이 종아기가 결국에는 윤직원의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다. 윤직원 집안을 망하게 한다. 이런 것을 암시하지. 이 소제목으로 일단 내용을 예측하고 암시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전부 다 넣어줘요.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아. 자,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자, 여기 본문 내용은 사실상 바로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이 부분이 사실 꼭 실려 있어서 참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까지는 윤직원 영감의 과거 이야기가 잠깐 실린다. 자, 윤직원 영감의 소시적, 즉 옛날 어린 시절 윤두꺼비 시절에 자기 부친 말대가리 용용구가, 자, 여기에서 잠깐 보자면은 요런 표현들 있지. 윤두꺼비 시절, 일단 별명일 거야. 그래서 부친의 별명일 거야, 말대가리도. 그런데 이런 별명이 동물 모양이잖아, 결국엔. 그치? 이런 것들은 사람을 놀리는 거지. 결국에 일종의 놀리는 거야. 풍자 문학 자체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놀리기, 희, 화, 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야.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또 놀리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부친도 놀리고 그리고 윤직원도 놀리는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부친이 어떻게 죽었다고 선생님이 아까 방금 얘기했지? 화적손에 무참히 맞아 죽었다고 돼 있어. 화적대가 들어왔었고 그때 집도 불태우고 화광이 충천한 그때 그 하늘 앞에 아버지 죽은 그 시체 옆에서, 자, 윤직원이 일단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뭔가를 느꼈어.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근데 망한다고 해도 그냥 망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만 빼고 망하래. 굉장히 이기적 태도지. 그리고 비도덕적이기도 해. 야,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는 거야. 야,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잃은 것들에 대한 어떤 억울함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말투다. 하고 부른 적이 있겠다요. 이건 누구야? 서술자지. 지금 서술자의 어떤 느낌이 어때? 서술자가 마치 뭐뭐 했다요. 요 말투가. 서술자의 말투가 일단은 경어체입니다. 현대소설에서 경어체가 사라진 지가 참 오래잖아. 뭐 그랬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경어체를 잘 쓰지 않아. 그런데 경어체를 일부러 썼죠. 이 경어체를 쓰면서 또 조금 어떤 느낌입니까? 마치 조롱하듯이, 놀리듯이, 경망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당히 경망스러운 말투를 쓰고 있어요. 경망스러움. 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그 밑에 내용까지 같이 봅니다. 이미 반세기 전. 자, 한 세기의 반세기니까 50년 전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자기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말투 자체도 경망스러운 데다가 지금 윤직원 영감을 뭐라고 지금 띄워놓고 있어?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래. 우리만 빼고 어서 망해라. 이게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자, 이거는 일단은 비꼬는 거야. 반어적이죠. 반어적이고 비꼼이라고 해놓을까요? 이렇게. 자, 일단 이 풍자를 위해서 또 이 말투가 우리가 지금 흥보가를 당장 배워서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체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판소리 사설 문체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판소리 사설 문체? 마치 서술자가 이렇게 소리꾼이 되어서 이 윤직원이랑 영감 하나를 굉장히 비꼬듯이 놀리면서 이렇게 풍자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 드시죠? 자, 그런 느낌을 받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서술자의 태도가 이렇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옆에 문제 하나 볼게요. 윤직원 영감이 세상을 저주하는 이유가 뭐라고? 왜 이렇게 우리만 빼고 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 부친이 화적대에게 무참히 죽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망하라고 한 거죠. 뭐 이런 내용 질문은 선생님이 다 적진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현재입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재로 돌아오는 거야. 자, 윤직원 영감이 승리했다라는 거 뭐지? 승리? 우리 빼고 어서 망해라 라는 것에 대한 또 승리? 네. 이거는 사실상 돈을 많이 벌어서 드디어 자기 자신을 보호했다는 승리이기도 하고요. 우리만 빼고 어서 망해라 했는데 이게 정말 세상에 대한 선언이었다고 했잖아. 웅장한 선언이었다고 했잖아. 세상은 진짜 조선은 정말 망했죠. 예, 이게 구한말에 있었던 그 사건이었는데 구한말이 뭐겠어? 구한 조선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잖아요. 구한말이 끝나고 나면 일제의 식민지 시대가 열리는 거니까요. 정말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자,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너방 고씨. 고씨는 누구였어? 며느리지, 며느리. 아까 선생님이 조금 적어줬을 때 그 고씨하고 결혼시켰다고 했잖아, 윤주사. 이 며느리가 영감을 너무 싫어한다는 거 알겠죠? 가난한 집안에서 데려왔지만 양반이었고 윤직원같이 문제 많은 인간을 좋아할 사람도 많지 않지. 자, 서울아 씨는 그 딸, 태식이도 그 어떤 낳아온 아들, 기억나시죠? 윤태식이. 그 뒤에 두 동서라고 되어 있는 건 이 손주들의 부인 2명인 거예요. 박시조 씨. 자,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지금 윤종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윤종수가 누구야? 윤직원의 손주, 이 윤종수, 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 집안에서 굉장히 어쨌든 간에 큰 손주잖아요. 상당히 높은 거죠. 옛날부터는. 그들의 옹위 아래, 둘러싼 아래 윤직원 영감하고 종수가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앉아 있습니다. 밥상 받으려고 지금 앉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너 경손이가 누구지? 네, 윤종수의 아들. 그러니까 경손애비라고 부르는 거죠. 경손애비가 지금 누구? 종수죠. 같은 사람입니다. 소설에서는 누구 가리키는지 이런 거 찾는 것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윤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 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애비라고 하면서 훈계를 한다는 얘기죠. 정신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해도 니하고 종하기만 못혀. 자, 윤종학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종학에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해서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사실 윤종수는 지금 가산을 탕진하고 있다는 얘기 했었죠. 그럴 뿐더러 내후년이면 대학교를 졸업하자냐. 대학교 동경에서 지금 일본에서 유학 중이죠. 네,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 4년만 찌들어나면은 그놈은 자기가 목적하던 경부가 되어서, 경부는 경찰서의 한 직책입니다. 그 직책을 되고 난 다음에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자, 그런데 경찰서장은 누구의 희망입니까? 이건 경찰서장은 실제 윤직원의 소망이죠. 윤직원의 소망. 윤직원의 목표입니다. 윤직원의 소망이자 윤직원의 목표예요. 종학이는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법대 다니니까 이런 어떤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께로 너도 정신 바짝 차리 갖고서 어서 군수가 되어야지 않겠냐. 자, 지금 군서기로 갓 들어간 사람한테 군수 되라고 하는 것 같네요. 동생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놈은 계속 군세기를 댕기고 있담? 어이? 난 부끄러워서 어떨티요? 자기가 부끄러운 거겠죠? 아, 글씨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 너들 죽고 너들 호강이니 그 호강 날 주냐? 네, 정말 대놓고 오히려 이렇게 말해서 그의 욕심이 오히려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윤직원 심리가 드러납니다. 윤직원의 심리 뭐겠어요? 윤직원의 심리 이 손자들을 통해서 손주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이걸 이용해서 손주들의 권력이 왜 필요해? 자기 재산 지키기. 결국에 이러기 때문에
이런 잔소리도 다 너희들 위한 거지. 나는 팔이 다리만큼도 상관없어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 너희들 좋으라고 하는 거지. 이 윤직원의 심리 드러납니다. 사실은 자기를 지키고 싶은 거야. 자기 재산을 지키고 싶은 거야. 그놈 종아기는 참말로 쓰겄어. 갑자기 종아기에 대한 기대를 왜 이렇게 종수 앞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놈이 어려서부터도 나를 특별하게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믿어. 작년 올로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희피 쓰기는가 하는가 보더라마는 잠깐 여기에서 다른 데서 보통 이제 뭐 주목해서 보지는 않기는 하는데요. 선생님이 보기에도 이 부분에서 지금 얘가 돈을 좀 쓰잖아. 그치? 종아기에 돈 쓰는 것 갑자기 500원 정도 돈 쓸 필요가 있다고 해서 두 말 안고 보내줬다라고 하는데 그놈이 작년 들어서 돈을 좀 쓴다. 이것도 약간의 복선 아닐까요? 네, 종아기가 무언가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복선? 예, 지금 일단 소제목에서부터 벌써 망진자는 호연이라 딱 나왔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일 벌어질 것만 같다라는 생각 들고 있긴 하죠. 자, 종수와 종아기에 대한 윤직원 영감태도 어떻게 다른지. 종수와 종아기에 대한 거의 이제 차별에 가까운데요. 종수는 대단히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희망을 엄청나게 걸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대와 달리 미안해요. 종아기에 대해서는 기대를 걸고 있지만 종수는 대단히 너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얘한테는 훈계만 하고 있는 거야. 그쵸? 종수와 종아기에 대해서는 완전 정반대의 태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본문 내용만 본다면 알 수 있겠죠. 자, 본문 내용 여기 안에서 종수와 종아기에 대한 태도 차이 정도는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침 이때 마당에서 햄햄하는 기침 소리가 납니다. 누가 등장하십니까? 윤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자, 윤주사 윤창식 같은 이름입니다.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왔어요. 자, 이 작품에서 이 전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전보가 동경서 온 이 전보가 이제 전체 분위기를 바꿉니다. 갑자기 이제 집안 분위기 반전입니다. 교과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는요. 분위기 반전은 요거 하나의 전보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제 슬슬 분위기 흘러가겠구나 이런 것을 벌써 이제 윤주사가 가지고 온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윤주사 등장입니다. 윤주사가 한참 인사해요. 네, 여기가 상당히 긴데요. 자, 윤주사에 대한 우리 윤직원의 태도 한번 볼까요? 해가 서쪽으로 뜨겁구나. 응? 뭐 타러 오냐? 돈 달러 오지? 이거 아들에 대한 태도인데요. 예, 아들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입니까? 종아기는 그래도 막 훈계를 했어. 계속 이게 종수하고 종아기 이름을 내가 맘대로 부르지? 종수는 계속 훈계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해서는 어때? 돈 달라고 오지? 너가 이렇게 나에게 인사하러 오다니? 뭐 이런 게 무슨 상황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들에 대한 굉장히 적대감인 것 같아요. 적대감 자체를 확 표현합니다. 자,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 이건 뭔가 이상 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너 돈 달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들이 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못마땅한 거예요.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상하고 경망스러운 아들로 돌려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소리예요? 작가가 하는 소리죠. 자, 그런데 현대소설에서는 실제로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잖아요. 작가가 자기 생각을 탁 드러내지 않잖아요. 작가의 서술자의 진짜 대놓고 하는 개입, 서술자의 직접 개입은 현대소설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옛날 판소리에서나 나왔던 태도예요.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해요. 제 생각에는요 하면서 서술자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 그치?
이 윤직원 영감이 꼭 이렇게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애 같다 막 이런 표현, 일단 이런 풍자를 좀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윤직원 영감을 풍자하기 위해서. 얘는 정말 아들만 또 못해 라는 어떤 윤직원 영감에 대한 풍자를 좀 집어넣고 싶은 건데 이거를 서술자가 직접 하는 거니까요. 동경서? 전보? 예, 그런데 전보 내용 자체가 이거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종학이 경시청에 붙잡혔다. 야, 이 너무 일단 발칵 뒤집어 놓을 상황입니다.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쿵 찍는 바람에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윤주사 덩치 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방구들 내려앉을 정도로 과당하고 너무 많이 놀란 거지. 자, 윤주사 충격받는 장면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씩 나올 텐데요. 보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는지를 좀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윤직원이 충격받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충격받습니다. 이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기 되겠지요. 자, 윤직원 영감은 마치 뭉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만진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한동안 말을 못해. 너무 충격이 심한 거야.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이게 굉장히 으르렁거렸어. 이거 뭐 동물 아니야, 동물? 잔뜩 쪼글트리고 앉아. 동물적인 자세, 그치? 동물이 뭔가 자기 방어 자세 취하는 것 같이 느낌이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일부러 표현하는 겁니다. 으르렁거려서 잔뜩 쪼글트리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자, 또 여러 번 나오니까 한꺼번에 나중에 한 번 정리합시다. 뭔 소리냐. 막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치고 있습니다. 동무가 친 전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윤주사가 이걸 한번 읽어줍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니 커다랗게 있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못 알아보고 원래는 일본어로 보낼 거 아니에요. 윤주산의 서사, 이 사람이 이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민서방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서사라고 합니다. 번역한 그대로죠.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 이렇게 번역을 해주신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경시청이 붙잡혔다는 거잖아요.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했네요. 자, 종학이를 통해서 이제 작가의 사회주의에 대한 의식을 좀 잠깐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 즉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주사의 반응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요거는 조금 더 중요해서요. 한번 볼게요.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나동그라질 뻔하다 겨우 몸을 나눕니다. 자, 보세요. 아까보다도 더 충격받아.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 종학이가 붙잡힌 것보다도 사회주의에 참여를 했다는 거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는다. 이거 물론 더 나중에 좀 더 설명합니다.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 맞은 것 같이 멍했다고 했잖아.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 여기 나오죠.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다. 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왜?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야. 종학이가 잡힌 것이 염려가 되어서가 아니다. 여겨서가 이게 염려가 돼서가 이런 뜻이 아니야.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뭐하고 이거 옛날에 드세던 불황낭패, 즉 화적패 같이 이런 이 불황낭패, 남의 재산을 뺐던, 부자들의 재산을 뺐던 그들의 존재 같이, 그들이 백길 천길로 쳐들어오는 것 같이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윤직원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즉 사회주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거는
자,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것도 두렵고요.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 뭡니까?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 이들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사회주의 의식이 어떤 거지요? 결국에 사회주의라는 것은 빈부의 차이를, 격차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부자들의 어떤 재산을 일단은 먼저 뺏어서 다 같이 나누자라는 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불황당패야. 즉 자기의 재산을 뺏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분노와 그 두려움이 확 오는 거죠. 자, 이제 소제목을 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지금 정리해 줍니다.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것 기억나시죠? 변방을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자가 호가 아니고 오랑캐가 아니고 그의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하다.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정리합시다. 자, 윤직원 영감에 비하면 진시황은 오히려 행복이라고 한 까닭은 뭐야? 윤직원 영감은 결국 종아기에 의해서 집안이 몰락하는 것, 종아기에 의해서 몰락하는 것을 눈뜨고 봐야 되잖아. 지금 현재 눈뜨고 본다는 것. 즉 죽어서 아예 못 보는 게 더 차라리 행복한 거 아니겠는가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표현 잘 봐봐. 선생님이 이 표현도 아까하고 똑같이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자, 차라리 오히려 더 행복하겠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말? 서술자의 말이지. 서술자 개입이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런 표현들 잘 봐요. 사회주의라니, 윤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이제 조금 정리 한번 해볼게. 야, 이게 사람에 관련된 표현이야? 비유를 해도 꼭 동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 들어?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쪽을 튀고 동물적인, 기억나시죠? 자, 이 사람에 대한 표현, 이 동물적인 어떤 표현들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사람에 대한 희화화라고 할 수 있어요. 동물의 비유합니다. 동물의 비유. 동물적 비유. 유난히 윤직원에 대해서 윤두꺼비, 아버지는 말대가리. 자, 동물적 비유들 전부 다 희화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놀래가지고 하시는 말들이라 거의 반복이세요. 자, 사실은 아버지께서 그 종아기의 아버지인 윤주사가 실제는 느낌이 좀 왔었다는 거야.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들긴 했어요. 라고 말하지. 자, 작년부터 돈 많이 대주신 이 할아버지, 우리 윤직원 영감도 조금 느낌이 왔잖아. 벌써. 이런 것들 복선이죠. 그러면 참말이구나 하면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굉장한 욕들이 막 나와요. 비속어가 막 나옵니다. 쳐 죽일 놈, 깎아 죽일 놈 이런 게 나옵니다. 다 읽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니께로 상판 사회주의 하다가 됐다 경찰서에 잡혀. 자, 이 사람이 원했던 건 경찰서장인데 오히려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회주의 하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사육시 이거 정말 다 나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뜻 한번 보세요. 사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사육시 언론 뭐 이거 다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래요.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데껴서 불황당패에 들어. 자, 윤직원 영감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부자놈의 자식은 사회주의를 할 필요가 절대 없다. 왜? 자기가 재산을 지켜야지. 부자가 왜 사회주의를 하겠느냐. 이거는 윤직원 영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요, 작가가 일부러 이런 표현들 있잖아. 너무 비속어가 심하거든, 사실. 이런 것들. 자, 이런 비속어를 왜 일부러 더 넣겠어?
이 윤직원 영감에 대한 비꼼이죠. 풍자죠. 이 사람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들을 막 드러내는 겁니다. 말 비속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이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자, 아무도 이렇게 다 조용한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 본문부터는 사실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들이기도 해요.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자, 여기서부터 윤직원의 인식의 문제점 드러나야 되겠죠. 자, 태평천하가 나오는 표현까지 해서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냐. 자, 일제 식민 치하에 대해서, 일제의 식민 사회에 대해서, 일제 시대를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냐. 일제시대를 너무 좋은 세상이라고 찬양하는 이 문제점, 이 가치관의 문제점, 이거 가치관을 작가는 지금 이거를 비판하면서 이걸 속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풍자하고 있는 거겠죠. 알겠죠? 비판과 풍자는 같이 가는 겁니다. 표현 방식이. 자, 또 계속 볼게요. 윤직원 영감은 이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든 크게 울듯 고함을 지릅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동물적인 어떤 비유들. 자, 이것도 다 희화의 하나의 일종이라고요. 화적패가 있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더냐. 자, 화적패가 자기 재산 뺏어갔던 도둑들이었죠. 그리고 불황당 같은 수령. 이 수령들은 일단은 지켜준답시고 또 재산을 요구하거나 뭐 뒷돈을 바라거나 이랬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뺏었던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재산이 이때야 도적놈 것이고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 언제나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던 때였잖아. 그게 바로 말세였다는 거야. 그 시대가 다 지나가고 이게 구한마을까지의 세상이었지. 자, 봐라. 거리거리 순사여 골골마다,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서요. 거리거리 순사여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자, 여전히 똑같습니다. 일제시대를, 같은 표현이에요. 일제시대를 찬양하고 있죠. 찬양하는 이 헛되고 잘못된 이 가치관, 이것을 비판 풍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거리거리마다 순사가 있고 고을고을마다 공명한 정사가 있다. 잘 다스려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수십만 명이나 병사들을 움직여서 조선놈을 보호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거진이고 앉아서 편안하게 사는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표시할까요? 그러면 자, 윤직원의 가치관이 등장하는, 윤직원이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들 전부 다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 이해가 안 되죠. 부자놈의 자식이 왜 자기가 세상 망천을 불황당패 뭘 가리켜요? 사회주의겠죠? 거기에 참석을 하느냐, 거기에 간섭을 하냐 말이지, 왜 거기 끼어드냐 말이지 하면서 화내는 것이니까요. 자, 결국에는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 윤직원이 볼 때는 그냥 부자를 망치는 거, 부자를 타도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일 뿐이라는 거죠. 빈부의 격차를 더 없애려고 한다든가, 또 당시에는 또 사회주의의 그 기본을 두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그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의 사회 상황을 보는 윤직원 영감의 관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생각, 즉 친일파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가 정말 살기 좋은 시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넘깁니다. 정말 이때 발광되는 것 같대. 정말 상성, 이게 전부 다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자, 이 가족들은 전부 다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너무나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이 사람 미쳤는가 하면서 의구의 빛이 돌았다. 이게 정말 의구의 빛, 의심의 빛, 이들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 너무나 불안해요. 이제 노인이 죽을 것만 같은 거야. 노인이 정신을 잃을 것만 같은 거야. 자, 이제부터도 또 계속 비속어 많이 나옵니다. 그놈을 내가 편지해서, 핀지가 편지죠.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 거야. 내가 그놈한테, 자, 굉장한 분노가 나옵니다. 이거는 대단히 혐오감이죠. 자, 사회주의에 대한 혐오감인 거 아시겠어요? 사회주의에 대한.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에 대한 또는 사회주의에 대한 대단한 혐오죠. 혐오, 분노. 극단적인 어떤 혐오감이 막 등장합니다. 삼천석거리를 직분해 주려고 했대. 자기가 자 이렇게 유산을 주려고 했는데 그 삼천석거리 내가 탁탁 팔아서 경찰서에 사회주의 잡아가두는 경찰서에다가 줘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자기가 주려고 했던 유산도 내가 경찰서에다가 다 줘서 걔네들 사회주의 하는 놈들 다 잡아가라고 뭐 이렇게 말하겠다라는 식인 거죠. 결국에 종학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그닥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이태평천하에 이태평천하에 하면서 계속 울고 끝나는 거죠. 그놈이 만석군 집 자식이 자기 집이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 아시죠? 부유한 집 자식이 왜 사회주의 참석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얘기 나옵니다. 연애에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께로 멀리 사라집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소설 마지막.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이렇게 동물적인 비유 계속 등장하죠. 뒤에 쳐져 있는 가건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자, 아까도 이 불안감이었는데 이 암담한 여운에선 무엇을 암시하죠? 이 집안의 집안 몰락. 가뜩이나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상고 서로서로 바라보면서 말할 바를 잇고 몸둘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아이고.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자, 마지막 표현은요.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집안의 몰락을 비유하는 표현이죠.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대단히 이거 모두 다 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수의 죽음, 뭐 대단한 존재처럼 이렇게 풍자하고 비꼬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소설 내용은 여기까지 보고요. 소설 내용이 많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좀 반복되는 표현도 많았어요. 1930년대 후반에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지주이자 아주 돈이 많아요. 고리대금업자. 그리고 돈 빌려주고 나서 그 이자를 크게 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부자 됐죠. 윤직원 영감의 그릇된 현실 인식. 자, 일제시대를 태평천하로 인식하고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 집안의 몰락 과정. 결국에는 이 집안 어르신이 일제히 정신을 잃으시고 종아기는 사회주의에 잡혀서 그것 때문에 이제 조사 받으시고 재산도 다 사라질 것만 같은 이런 몰락 과정을 통해서 당시 사회의 모순과 그 당시 사회의 친일파들이 이렇게 현실을 인식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의 모순 드러나겠죠. 부정적인 중산계층의 인물상을 풍자하고 있다. 서술자가 과장, 굉장히 근데 과장스러워. 그렇죠? 과장 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반어, 반대로 말을 해요. 그 사람을 막 장수다. 대단한 웅장한 선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어들을 사용해서 인물을 우습게 보이게 만듭니다. 인물을 희화하고 경어체를 사용해서 오히려 판소리 창자처럼 판소리의 소리꾼처럼 인물과 상황을 조롱한다는 점이 특징적인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교과서 본문 내용 끝이고요. 다음 시간에 학습 활동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